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이먼드 카버. 나는 부모님들이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더니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지를 팔꿈치로 찔렀다. 나는 그가 잠을 깨어 부모님이 미안해하면서 싸움을 그치도록 한마디쯤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지는 정말 멍청한 놈이었다.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건드리지 마, 이 자식아. 가만 안 둘 거야. 이 멍청한 닭똥 같은 놈아.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상황 파악 좀 할 수 없어? 둘이 싸우고 엄마가 울잖아. 들어봐. 그는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아, 몰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벽 쪽으로 돌아 눕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조지는 정말 못 말리는 멍청이다. 조금 있다가 나는 아빠가 버스를 타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엄마는 아빠가 가정을 깨뜨리고 싶어 한다고 전에 내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엄마가 학교 가라고 우리를 깨우러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글쎄 좀 이상 야릇했다. 나는 배가 아프다고 했다. 10월 첫째 주였고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 엄마인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지도 잠에서 깨어 듣고 있었다. 그 애가 침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 움직이려는 것이다. 좋아.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럼 집에 있거라. 하지만 텔레비전은 안 된다. 알겠지? 조지가 몸을 일으켰다. 나도 아파요. 그가 엄마에게 말했다. 난 머리가 아파요. 저놈이 밤새 날 때리고 차고 했거든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만해. 넌 학교에 가, 조지.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네 동생이랑 싸우게 놔둘 수는 없어. 일어나서 옷을 입거라. 농담 아니야. 오늘 아침엔 또 싸우고 싶지 않다. 조지는 엄마가 방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침대 발치로 기어 내려갔다. 나쁜 새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내 이불을 몽땅 벗겨냈다. 그리고 잽싸게 욕실로 들어갔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소리쳤지만 엄마가 들을까봐 그리 큰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는 조지가 학교에 갈 때까지 누워 있었다. 엄마가 출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파에 이불을 깔아줄 수 있겠느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커피 탁자 위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책들과 사회책이 있었다. 그러나 읽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엄마가 어서 나가줬으면 싶었다. 엄마가 변기물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놓아둔 담뱃갑에서 담배 3개비를 흔들어 꺼냈다. 나는 꺼낸 담배를 찬장에 넣어두고 소파로 나와서 화성의 공주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는 욕실에서 나와서 텔레비전을 한번 쳐다봤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책을 펴놓고 있었다. 엄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나왔을 때 나는 다시 책 위로
고개를 숙였다. 늦었다. 잘 있거라 얘야. 엄마는 텔레비전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에 엄마는 화가 나지 않은 채로 일하러 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젠 더 이상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데우거나 하지 말거라. 가스불을 켤 일도 없을 거야. 배가 고프면 아이스박스에 참치가 있으니 먹어라.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배가 아프다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것 같구나. 아무튼 가스불은 켤 필요가 없어. 알겠니? 저 약 먹어라. 오늘 밤까지는 배가 나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 기분이 괜찮아질지도 모르지. 엄마는 문간에 서서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흰색 블라우스에 폭이 넓은 검정색 벨트를 하고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엄마는 어떤 때는 그것을 외출복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유니폼이라고도 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옷은 언제나 벽장에 걸려 있거나 빨래줄에 걸려 있거나 밤에 손빨래를 해서 부엌에서 다려지고 있거나 했다. 엄마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했다. 다녀오세요, 엄마. 나는 엄마가 차에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차가 집 앞 진입로에서 멀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담배를 가지러 갔다. 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자위행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채널로 돌렸다가 텔레비전을 껐다.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타스타카스가 녹색 여자를 사랑하게 됐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의 머리가 질투심에 불타는 형부에게 잘린 것을 보게 되는 장을 읽었다. 벌써 5번째 읽는 거였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 침실로 가서 안을 둘러보았다. 특별히 찾는 것은 없었다. 이번에도 콘돔이 있나 찾아보고 뒤졌으나 찾지는 못했다. 한 번은 서랍 저 안쪽에서 바셀린 병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다. 나는 병에 붙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서 무언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나 바셀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순수 바셀린. 그게 병 앞면에 쓰여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발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보육시설의 훌륭한 보조제. 뒷면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보육시설과 침대에서 부모님에게 일어나는 일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으며 지난번 이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살피곤 했다. 이번에는 순수 바셀린을 그냥 지나쳤다. 내 말은 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들여다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나는 서랍 몇 개를 뒤졌으나 꼭 무엇인가 찾겠다고 기대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침대 밑을 보았다.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벽장을 열고 부모님이 잔돈을 넣어두는 병을 찾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잔돈은 없고 5달러짜리 한 장과 1달러짜리 한 장이 있었다. 그 돈이 없어지면 부모님은 알아챌 것이다. 그때 나는 옷을 입고 버치 크리크까지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송호잡이 철이 끝나려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으나 사람들이 거의 낚시를 그만둔 뒤였다. 지금은 모두 사슴과 꿩 사냥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낡은 옷들을 꺼냈다. 보통 신는 양말 위에 털실 양말을 더 신고 장화끈을 꼼꼼히 맸다. 그리고 참치 샌드위치 2개와 2겹짜리 땅콩버터 크래커를 몇 개 만들었다.
나는 물통을 채우고 사냥용 칼과 물통을 허리띠에 매달았다. 문 밖으로 나서다가 나는 메모를 남기기로 했다. 메모엔 이렇게 썼다. 배가 많이 나아서 버치 크리크에 가요. 곧 돌아올게요. R. 3시 15분. 그것은 지금부터 약 4시간 후였다. 그리고 조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약 15분 전이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우유 한 컵을 마셨다. 바깥은 날씨가 좋았다. 가을이었다. 그러나 밤에만 싸늘할 뿐 춥지는 않았다. 밤에는 과수원마다 모닥불을 피워서 아침이면 고안이 새까매진 채 잠을 깨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닥불 덕에 어린 배들이 얼지 않는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했다. 버치 크리크에 가려면 우리 집이 있는 거리의 끝까지 가야 한다. 그 길은 16번가와 만난다. 16번가에서 왼쪽으로 돌아 묘지를 지나 언덕을 올라갔다가 레녹스로 내려가면 거기에 중국 식당이 하나 있다. 그곳 십자로에서는 공항이 보이고 버치 크리크는 공항 아래쪽에 있다. 16번가는 십자로에서 뷰로드로 바뀐다. 뷰로드를 따라 조금 가다 보면 다리에 이른다. 길 양편에는 과수원들이 있다. 가끔 과수원 옆을 지날 때면 나무들이 줄지어 선 사이로 뛰어오르는 꿩을 보게 되지만 거기서는 사냥을 하면 안 된다. 마트소스라는 그리스인에게 총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부에서 걸어서 45분쯤 되는 거리일 것이다. 16번가를 반쯤 갔을 때 빨간 차를 탄 한 여자가 저 앞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조수석에 창을 내리더니 태워줄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말랐고 입 주위에 조그만 뾰루지가 나 있었다. 머리에는 헤어롤을 말고 있었다. 그러나 아주 멋졌다. 갈색 스웨터 안에 멋진 가슴을 감추고 있었다. 학교 땡땡이 쳤구나. 그런 셈이죠. 태워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 난 조금 바쁘단다. 나는 플라이 낚싯대와 고기 바구니를 뒷좌석에 놓았다. 바닥과 뒷좌석에는 멜 상점의 식료품 봉투가 여러 개 있었다. 나는 무언가 할 얘기를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전 낚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모자를 벗은 다음 앉을 수 있도록 물통을 앞으로 돌린 후 창 옆에 자리를 잡았다. 오호, 전혀 모를 뻔했네. 그녀가 웃었다. 그녀는 도로 쪽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데? 버치 크리크?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모자를 바라보았다. 시애틀에서 삼촌이 하키 경기를 보러 갔다가 사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거리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두 뺨을 홀쭉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여자가 나를 차에 태워주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나와 그녀가 서로 반해서 그녀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 집안을 헤매고 다니며 섹스를 하게 되는 상상도. 그 생각을 하니 발기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모자를 무릎 위로 옮겨놓고 눈을 감은 채 야구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난 늘 조만간 낚시를 시작할 거라고 말하곤 한단다. 그게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난 신경질이 많거든. 나는 눈을 떴다. 차는 십자로에 서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정말로 바쁘세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이 정도면 되겠니? 난 여기서 옆으로 돌아야 하거든. 오늘 아침엔 좀 급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됐어요. 나는 내 물건들을 꺼냈다. 그리고 모자를 썼다가 다시 벗으면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어쩌면.
그러나 나는 말을 마칠 수 없었다. 낚시 말이니? 물론이지. 그녀는 여자들이 흔히 하듯이 손가락 2개를 펴서 흔들었다. 나는 했어야 했던 말을 곱씹으며 걷기 시작했다.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나는 플라이 낚싯대를 공중에서 휘두르며 2번 고함을 질렀다.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 갑자기 우리는 내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그녀는 내게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나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지도 입은 채로 있다.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말한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파이퍼컵 한 대가 착륙하러 내려오면서 내 머리 위로 낮게 다가왔다. 다리까지는 몇 피트만 가면 되었다. 나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둑을 서둘러 내려가서 지퍼를 내리고 셋강 위로 5피트의 오줌 줄기를 쏘았다. 이건 최고 기록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남은 샌드위치 하나와 땅콩버터 크래커를 먹었다. 그리고 물통의 물을 절반 가까이 마셨다. 그러고 나자 낚시를 할 준비가 다 되었다. 나는 어디서 시작할까 궁리했다. 이사 온 이래로 지난 3년간 나는 여기서 낚시를 해왔다. 아빠는 조지와 나를 차에 태우고 와서는 담배도 피우고 우리 낚싯바늘에 미끼도 꿰어주고 줄이 못 쓰게 되면 새 줄을 메어주면서 우릴 기다렸다. 우리는 언제나 다리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고 언제나 고기를 많이 잡았다. 가끔 낚시철이 시작될 무렵이면 제한 수량까지도 잡았다. 나는 우선 낚싯줄을 메고 다리 아래에서 몇 번 던져보았다. 이따금씩 둑 아래나 커다란 바위 위에서도 던져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이 고요하고 바닥에 노란 잎들이 잔뜩 쌓여있는 지점을 대충 살펴보니 가재 몇 마리가 커다랗고 못생긴 집게발을 들어올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메추라기 몇 마리가 나뭇가지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날아올랐다. 막대기를 하나 던지자 1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장기 한 마리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오르는 바람에 나는 낚싯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샛강은 흐름이 느리고 폭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 어느 곳을 건너도 장하 위까지 물이 차지 않았다. 나는 암소똥 천지인 목장을 가로질러 커다란 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갔다. 관 아래에 작은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낚싯대를 떨어뜨릴 뻔해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줄이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고기가 미끼를 물었으나 그놈을 놓치고 말았다. 고기가 줄과 함께 뱅뱅 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놈은 가버리고 줄은 뒤로 날았다. 나는 연어알 하나를 꿰고 몇 번 더 던져보았다. 그러나 낚싯대에는 이미 불운이 붙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둑으로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울타리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공항의 활주로 하나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활주로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을 보았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며 꽃들 주위에 온통 기름투성이의 바퀴 자국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샛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서 강을 따라 내려가며 낚시를 하다가 얼마 안 있어 웅덩이에 이르렀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3년 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둑의 꼭대기까지 강물이 차올라 물결쳤다. 그땐 물살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낚시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샛강은 둑 아래로 6피트 정도 수위가 내려가 있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로 흘러드는 작은 수로를 따라 강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솟아올랐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닥이 경사져 올라오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얕아진다. 지난번 여기 왔을 때 나는 길이가 거의 10인치 되는 물고기를 2마리 잡았고 그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한 마리를 놓쳤다.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는 그것이 여름 무지개 송어라고 했다. 아빠는 송어들이 이른 봄에 새강의 수위가 높을 때 올라왔다가 대부분은 수위가 낮아지기 전에 강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줄 위에 줄을 2개 더 달고 이빨로 그것들을 잡아당겨 묶었다. 그리고 연어알 1개를 새로 꿰은 다음 물이 선반처럼 생긴 바위를 지나 웅덩이로 떨어지는 지점에 줄을 던졌다. 나는 물살이 줄을 밑으로 끌고 가도록 놔두었다. 추들의 바위를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기가 물어서 당기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감촉이었다. 그러더니 줄 끝이 팽팽해지면서 물살이 연어알을 웅덩이 저 끝으로 쓸어가 버렸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다니 기분이 아주 나빴다.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낚싯줄을 다 꺼내서 또 한 번 던졌다. 나는 플라이 낚싯대를 나무의 굵은 과지 위에 놓고 남은 담배 2개비 중 하나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계곡의 상류 쪽을 올려다보며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식료품을 안으로 들여놓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해외에 있다. 나는 그녀를 만지고 그녀는 몸을 떨기 시작한다. 우리는 소파에서 진한 키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가 욕실에 좀 가도 되겠느냐고 한다. 나는 그녀를 따라간다. 나는 그녀가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는 것을 지켜본다. 내 페니스가 빳빳이 일어서고 여자는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한다. 내가 막 지퍼를 열려고 하는데 강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내 플라이 낚싯대의 끝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놈은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많이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끌어서 놈을 지치게 했다. 놈은 옆으로 누워 저 아래 물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놈이 뭔지 몰랐다.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었다. 나는 줄을 당겨 그놈을 둑 위로 끌어올려서 풀 위에 놓았다. 그러나 녀석은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송어였다. 그러나 녹색이었다. 그런 송어는 본 적이 없었다. 물고기의 녹색 옆구리에는 송어의 검은색 반점이 있었고 녹색을 띤 머리와 녹색 배를 갖고 있었다. 이끼 색깔 같은 녹색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끼 속에 쌓여 있어서 그 색깔이 온통 베어버린 듯 했다. 고기는 뚱뚱했다. 그런 놈이 왜 좀 더 저항하지 않았는지 이상했다. 몸이 성하긴 한 건지 궁금해졌다. 나는 좀 더 지켜보다가 녀석의 고통을 끝내주었다. 나는 풀을 조금 뽑아서 고기 바구니에 깔고 고기를 그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낚싯줄을 몇 번 더 던졌다. 그런데 이제 2시나 3시쯤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다리 아래서 좀 더 낚시를 하다가 집으로 출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밤에 발기가 될 것을 생각하자 그 즉시 발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너무 자주 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달쯤 전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없는 토요일에 나는 자위행위 후 바로 성경책을 집어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책을 든 채 사정을 했고 그 약속과 맹세는 내가 다시 혼자 있게 된 날까지 하루나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나는 다리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았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 풀밭에 자전거 한 대가 보였다. 살펴보니 조지만한 아이가 둑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그 애는 몸을 돌려 물속을 들여다보며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야, 뭐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는데? 그 애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둑 위에 놓여있는 그의 낚싯대와 바구니를 보았다. 나는 내 것들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애는 쥐나 뭐 그 비슷한 것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애가 뻐드렁니에 팔이 비쩍 말랐고 자기 몸엔 너무 작은 넝마 같은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와, 지금까지 여기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놈이야. 빨리 와. 봐, 여길 보라고. 여기 있어. 그 애가 소리쳤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가슴이 뛰었다. 그건 내 팔 길이만 했다. 세상에, 와, 저놈 좀 봐. 그 애가 말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물 위로 드리워진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 그늘 속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세상에나. 나는 물고기한테 말을 걸었다. 넌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하지? 총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애가 말했다. 우리가 놈을 잡는 거야. 와, 대단해. 저놈을 여울로 몰아가자. 나는 대답했다. 도와줄래? 함께 잡아보자. 그 커다란 물고기는 하류로 몇 피트 떠내려가 그곳의 맑은 물 속에서 천천히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애가 말했다. 내가 위로 갔다가 강을 걸어 내려오면서 놈을 움직이게 할게. 넌 여울에 서 있다가 놈이 지나가려고 하면 생똥을 쌀 정도로 힘껏 걷어차는 거야. 어떻게든 둑 위로 올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다음 놈을 꽉 붙들고 그대로 있어. 좋아, 제기랄. 저기 봐. 저거 가고 있잖아. 어딜 가는 거지? 그 애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물고기가 샛강을 다시 오르다가 둑 가까이에서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갈 곳이 없다고. 보여? 놈은 지독하게 놀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지. 지금은 그냥 갈 곳을 찾아서 슬슬 돌아다니는 거야. 봐, 다시 섰잖아. 갈 곳이 없다니까. 놈도 그걸 알아. 우리가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전혀 사정을 안 봐줄 거라는 것도 알지. 난 올라가서 놈을 겁줘서 내려보낼게. 지나갈 때 놈을 붙잡아. 내 총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면 놈을 한 방에 잡을 텐데. 그 애가 말했다. 나는 상류로 조금 올라갔다가 어기적거리며 물속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면서 앞쪽을 주의 깊게 살폈다. 갑자기 물고기가 둑으로부터 쏜살같이 떨어져 나오더니 바로 내 앞에서 커다랗고 뿌연 회오리를 일으키며 몸을 돌려 하류로 돌진했다. 놈이 간다. 야, 야, 놈이 간다고. 내가 외쳤다. 그러나 물고기는 여울에 도달하기 전에 몸을 빙글 돌려 도로 돌아왔다. 내가 물을 첨벙이며 소리를 지르자 놈은 다시 몸을 돌렸다. 간다. 잡아. 잡아. 지금 간다. 그런데 그 바보 멍청이, 그 얼간이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물고기가 여울에 닿자 당연히 발로 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망할 놈의 물고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었다. 물고기는 방향을 틀어 몽둥이를 비켜갔고 미친 듯이 흥분해서 몸을 옆으로 누인 채 얕은 물속을 총알처럼 빠져나갔다. 놈은 가고 말았다. 그 머저리 천치는 놈을 잡겠다고 돌진하다가 납작하게 엎어져 버렸다. 그 애는 흠뻑 젖은 채 둑 위로 기어 올라왔다. 내가 그놈을 쳤어. 그놈도 다쳤을 거야. 놈이 손에 닿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 그 애가 소리를 질렀다.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 애가 엎어진 게 고소했다. 이 멍청아, 넌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그 몽둥이 갖고 뭘 하고 있었냐? 놈을 발로 차야 했다고.
놈은 지금쯤 1마일도 더 갔을 거야. 나는 침을 뱉으려고 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우린 아직 놈을 잡지 못했어. 그 놈을 잡지 못할지도 몰라. 젠장, 내가 놈을 쳤다니까. 그 애는 소리를 질렀다. 모르겠냐? 내가 때렸어. 그리고 손까지 댔다니까. 넌 얼마나 가까이 갔냐? 그리고 그게 누구 물고기냐? 그 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바지에서 물이 흘러내려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좋아. 난 그게 우리 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뭐 좋아. 뭐 좋아. 난 그게 우리 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꼭 그놈을 잡자. 우리 둘 다 어벙이는 아니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하류로 걸어 내려갔다. 장화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 애는 목 근처까지 젖어 있었다. 그 애는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것을 막으려고 뻐드렁니로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물고기는 여울 아래의 수로에도 없었고 거기를 지나 한참 내려가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그놈이 정말로 하류로 한참 내려가서 깊은 웅덩이 중 하나로 들어가 버린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그 망할 놈의 물고기가 둑 근처에서 꼬리로 흙탕물을 휘젓다시피 하며 뒹굴다가 다시 헤엄치는 것이었다. 놈은 커다란 꼬리를 물 밖으로 내민 채 또 다른 여울을 지나갔다. 나는 그놈이 둑 가까이에서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꼬리를 물 밖으로 반쯤 내민 채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만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멈추어 있는 것을 보았다. 봤어? 내가 말했다. 그 애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애의 팔을 잡고 손가락이 그쪽 방향을 향하게 해주었다. 바로 저기 있잖아. 좋아, 잘 들어. 내가 저기 둑 사이에 작은 수로로 내려갈게. 어딜 말하는지 알겠어? 넌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이번엔 놈이 뒤돌아오더라도 네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그 애는 이빨로 입술을 짓눌렀다. 이번에는 놈을 잡자. 끔찍하게 춥다는 표정으로 그 애가 말했다. 나는 둑 위로 올라가서 걸었다. 조용히 움직이도록 조심했다. 그러다가 둑을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빌어먹을 커다란 놈은 보이지 않았다. 환장할 것 같았다. 나는 놈이 벌써 떠나버린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놈은 웅덩이 중 하나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린 그 놈을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거기 있니?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 애가 손을 흔들었다. 준비! 내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간다! 그 애가 맞받아 고함을 질렀다. 손이 떨렸다. 색강은 폭이 약 3피트로 흙으로 만든 양쪽 둑 사이를 흘렀다. 물은 얕았지만 물살이 빨랐다. 그 애는 이제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앞으로 돌을 던지고 물을 튀기고 고함을 지르며 내려오고 있었다. 간다. 그 애가 두 팔을 휘둘렀다. 물고기가 보였다. 놈은 내게로 곧장 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뒤돌아가려고 했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물을 움켜쥐었다. 나는 두 손과 두 팔로 놈을 위로 끌어올려 물 밖으로 번쩍 드러냈다. 나는 물고기를 아는 채 둑 위로 쓰러졌다. 나는 놈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놈은 퍼덕거리고 요동을 쳤지만 결국 놈의 미끈거리는 옆구리를 지나 아가미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한 손을 아가미 속에 집어넣어 놈의 입으로 나오게 해서 움켜쥐고는 주둥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드디어 놈을 잡은 것이다. 놈은 여전히 퍼덕거려 잡고 있기 힘들었으나 놈은 내 손아귀에 있었고
나는 놈을 놓치지 않을 터였다. 잡았다. 첨벙거리고 뛰어오면서 그 애가 소리쳤다. 와, 우리가 잡았어. 정말 대단한 놈이다. 세상에, 나도 좀 잡아보자. 먼저 이놈을 죽여야 돼. 나는 다른 손을 놈의 목으로 가져갔다.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놈의 머리를 있는 힘껏 뒤로 당겼다. 나는 다른 손을 놈의 목으로 가져갔다.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놈의 머리를 있는 힘껏 뒤로 당겼다. 뼈가 우두둑하고 부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놈은 오랫동안 천천히 몸을 떨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놈을 둑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는 놈을 바라보았다. 놈은 적어도 2피트는 되는 길이에 이상하게도 살이 없었지만 내가 전에 잡은 어떤 물고기보다 컸다. 나는 다시 놈의 주둥이를 잡았다. 이봐. 그 애는 입을 열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물고기의 피를 씻어내고 다시 둑 위에 놓았다. 이놈을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죽겠다. 그 애가 말했다. 우리는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우리는 물고기를 보며 계속 쓰다듬었다. 놈의 커다란 입을 비집어 열고 겹겹이 난 이빨을 만져보았다. 놈의 양쪽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었다. 희끄무레하게 부르튼 25센트짜리 은하만한 상처들은 약간 부풀어 있었다. 눈 주변과 주둥이에는 베인 상처들이 있었다. 바위며 돌에 부딪히고 여러 번 싸우면서 생긴 상처일 것이다. 그런데 놈은 너무 말랐다. 길이에 비해서 살이 너무 없었고 옆구리로 흘러내리는 분홍색 줄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배는 당연히 희고 단단해야 했지만 놈의 배는 우중충한 색깔에 쿨렁거렸다. 그러나 나는 놈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난 곧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나는 해가 지고 있는 언덕 위의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는 게 좋겠어. 내 생각도 그래. 나도 가야 해. 얼어 죽겠어. 야, 나는 놈을 가져가고 싶어. 그 애가 말했다. 막대기를 하나 줍자. 그걸 주둥이에 꿰어 함께 들고 가는 거야. 그 애가 막대기를 찾아왔다. 우리는 그걸 아가미에 찔러놓고 계속 밀어서 물고기가 막대기 가운데에 오도록 했다. 그런 다음 각자 막대기의 한쪽 끝을 잡고 물고기가 막대기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애가 말했다. 몰라. 난 내가 잡은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 잡은 거야. 게다가 처음 본 건 나야. 맞아. 그런데 넌 이놈을 누가 가질지 동전 던지기라도 하고 싶어? 나는 막대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돈이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건 하지 말자. 좋아, 난 상관없어. 나는 그 애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곤두서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 애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싸우기 싫었다. 우리는 우리 물건들을 놔둔 곳에 도착해서 한 손으로 물건들을 집었다. 누구도 잡고 있는 막대기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애의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서 나는 막대기 끝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때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반 자르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 또다시 이빨을 덜그덕거리면서 그 애가 말했다. 그 애가 막대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으로 자르자고. 내게 칼이 있어.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갖는 거야.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는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당기면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 칼을 쓰려고? 너 칼 있어? 내가 물었다.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나는 막대기를 빼내고 물고기를 그의 자전거 옆 풀밭에 놓았다.
나는 칼을 꺼냈다. 내가 자를 곳을 재고 있을 때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갔다. 여기? 나는 물었다. 그 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더니 바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나는 물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칼이 내장에 닿자 나는 물고기를 뒤집어 내장을 모두 꺼냈다. 나는 반으로 잘린 물고기의 배 껍질에 칼이 닿을 때까지 계속 잘랐다. 그리고 거의 다 잘린 물고기를 한쪽씩 잡고 손으로 비틀어 당겨서 두 쪽을 냈다. 나는 그 애한테 꼬리 쪽 반을 건넸다. 싫어. 그 애가 머리를 흔들었다. 난 그쪽 걸 가질래. 둘 다 똑같은 거야. 에이씨, 너 조심해. 나 화나려고 한단 말이야. 상관없어. 둘 다 똑같다면 난 그걸 가질 거야. 둘 다 똑같다며. 안 그래? 둘 다 똑같다니까. 그렇지만 난 내가 여기 이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잘났으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누구 칼로 잘랐냐? 내가 말했다. 난 꼬린 싫어. 그 애가 말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에는 차도 없고 낚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비행기 한 대가 웅웅거렸고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뼛속까지 떨렸다. 그 애도 기다리면서 몹시 떨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바구니를 열어 아까 내가 잡은 송어를 보여주었다. 봤지? 이거 녹색이야. 녹색 송어는 처음 봤어. 그러니 누가 머리를 갖든 간에 다른 사람은 꼬리 쪽과 이 녹색 송어를 갖자. 좋아? 그 애는 녹색 송어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꺼내 손에 들었다. 그리고 두 쪽 난 물고기도 찬찬히 살폈다. 괜찮다. 좋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네가 그쪽 반 가져. 내 거에 살이 더 많아. 난 상관없어. 이걸 씻어야겠다. 너 어느 쪽에 사니? 아서가 해. 그 애는 녹색 송어와 자기 몫의 물고기 반쪽을 더러운 캔버스청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어딘데? 야구장 옆이니? 내가 물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 애는 겁이 나는 듯 보였다. 나도 그 근처에 살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앞자리에 앉아가면 될 것 같은데 번갈아 가면서 페달을 밟으면 되잖아. 담배도 있어. 젖지 않았다면 우리 둘이서 피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애는 오로지 얼어 죽겠다는 말만 했다. 나는 강물에 내 몫의 반토막을 씻었다. 나는 물밑에서 그 커다란 머리를 잡고 입을 벌렸다. 강물이 놈의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 반쪽 남은 몸뚱이 끝으로 빠져나왔다. 얼어 죽겠어. 그 애가 말했다. 나는 조지가 길 저쪽 끝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집 뒤로 돌아가서 장화를 벗었다. 그리고 고기 바구니를 풀어내려 뚜껑을 들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너무도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부모님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부엌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연기는 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하고 있는 건 불변의 진리야. 애들이 뭘 알겠어?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아빠가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난 애들부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가 말했다. 당신 왜 그래? 말 조심해야겠어. 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아빠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일어섰다. 에드나, 당신 냄비가 타고 있는 것도 몰라?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냄비 손잡이를 쥐더니 그것을 개수대 위 벽에 던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짓을 한 건지 보라고. 아빠는 행주를 들고 냄비에서 쏟아진 것들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내가 버치크리크에서 뭘 잡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제가 잡은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 있기도 힘들었다. 나는 엄마에게 고기 바구니를 내밀었다. 엄마가 마침내 들여다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뱀이잖아. 이게 뭐니? 제발, 제발 갖고 나가. 나 토하기 전에. 갖고 나가. 엄마 말 못 들었어? 당장 갖고 나가. 아빠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보세요, 아빠. 이게 뭔지 보라고요. 보고 싶지 않다. 이건 버치크리크에 사는 커다란 여름 무지개 송어예요. 보세요. 멋지지 않아요? 이건 괴물이에요. 난 미친 사람처럼 색강 위아래로 이놈을 쫓아다녔어요. 내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녹색 송어요. 정말이에요. 녹색이었어요. 녹색 송어 본 적 있으세요? 아빠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떡 벌렸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 망할 물건을 치워버려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당장 갖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나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 든 것은 현관 불빛 아래서 은빛으로 보였다. 그것은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놈을 꺼내 손에 들었다. 반토막짜리 그 놈을.